시험 갈 때는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마음적으로는 하고 싶고. 그래 아들이 첫 직장인데 아버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뼈를 묻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2년 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2년 안 했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소중한 권리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면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투표하는 게 힘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정, 이럴수 이슈에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호 엄마 한영신입니다. 올해는 선거가 참 많은 해인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들도 제대로 투표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약하고 거기다 공약 써 이렇게 그러면. 이종호 씨와 어머니는 긴장과 설렘으로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잘 찍고 와.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종호 이렇게 씨는 찍으면 안 돼.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마와 함께 생애 첫 투표를 했습니다. 뭐 좋았죠. 제 도장으로 결정되는 게 모든 게. 딱 투표권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종호야 너도 이제 투표해도 돼 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가 커서 만 18세 이상 이제 성인이 되어서 투표를 한다는 게 좀 네, 새삼 좀 감격스럽기도 했고 투표 용지 써 위에다가 제목에다가 네. 투표. 종호 씨와 어머니는 단 한순간의 투표를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해왔습니다. 종호 씨가 낯선 공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거기 안에 순서를 얘기해줬죠. 신분증 내고 그 절차로 들어가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칸 안에 찍는 거야. 정치적인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거니까 제대로 그 칸 안에 너의 소중한 한 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것만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발달장애인이 홀로 온전히 투표를 마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언어와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늘상 봐왔던 익숙한 환경이 아닌데 혼자 들어가라고 하면 일단 긴장을 하겠죠. 그러면 긴장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서 가져갔어도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신분증 좀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신분증 뭐지? 라고 이렇게 딱 막혀버리면 이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사실 다음 단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력인이 이런 심리 정서적으로 위축이나 되는 이런 과정들에 있다면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부모 혹은 친숙한 활동 보조인을 공적인 투표 보조인으로 지정해 기표소까지 동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활동 보조인을 동행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장에 갔다가 기표소 앞에서 제지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거면 해야 되면은 옆에 보조인이 필요해요. 근데 원래는 보조인이 그 법으로 정해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가서 옆에 도와주면 할 수 있었는데 2020년 부터 발달장애인 쪽으로는 그 보조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법으로.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이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왔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은 2016년, 2018년 선거에서 투표 보조를 받아왔는데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갑자기 투표관리 매뉴얼을 변경했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투표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체 장애인으로만 한정한 겁니다. 부모님이랑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보니까 걸을 수 있어. 소위 말하는 시각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이 아니니까 당신은 보조 인력과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분은 사람들이 너무 낯선 곳에 가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 들어가겠는데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상황에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장애 등록 여부나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신체적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신체적 증상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총선 투표에서 발달 장애인의 투표권이 여전히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이렇게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국가에 차별금지 구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올해 국민청원에 나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한 이유는 그 발달장애인이 가서 돌아오게 된 계기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그 장태환 대표님이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도 아무도 저희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왜 보조인을 왜 삭제했냐, 이걸 다시 해달라, 그것까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를 신체 시각장애로 명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데요. 그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 당사자들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어렵게 투표장을 찾아갔지만 경사로가 없어서 돌아와야 했고, 기표장까지 들어갔지만 높은 책상과 빽빽한 투표용지에 비장애인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갔어도 투표하려면 들어가서 이게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 찍는 것도 높이가 이만치 있어가지고 제가 몸을 이렇게 해서 안 보여요, 그 투표용지가. 근데 찍는 데가 조금만 해서 거기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활동 보조가 없어서 저 혼자 다녀야 되는데 투표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장애인 인권단체가 실사한 지난해 한 투표소 현장입니다. 투표장은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조차 없었는데요. 투표소 1층 바깥에 임시로 설치한 기표소를 보며 장애 인권단체들은 분노했습니다. 법에서는 이제 가급적으로 1층이나 이런 곳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2층에 그 투표소를 마련해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심지어 비밀 투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단에 못 올라가니까 밑에 이제 이 투표소를 기표소를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하라는데 이게 지금 비밀 투표가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 용지는 누가 갖고 올라가나요? 보조하는 사람이 갖고 올라가는데 보조한 사람이 갖고 가다가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럼 비밀 투표가 안 되잖아요. 202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게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 당사자들은 투표 자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마음적으로는 하고 싶고, 만약에 선생님도 그 앞까지 자기 주장을 표현하려고 그 앞까지 갔어요. 근데 그 벽에 못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당자를 불러도 와서 보면은 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으로 다른 투표소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다른 투표소를 가려면 또 먼 길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싶지 않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과 공보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억은 안 나죠. 확실히 그 이름만 쭉 있으니까. 일단 그림도 일단 투표용지에 사진도 좀 붙여놔야겠고 짧은 공약도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거와 함께 이 박스 같은 거 있죠? 그 앞에 선거 붙이는 법도 빡 붙여주면 되고. 장애 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쉬운 선거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공평하게 선거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투표 용지에는 기존에 그냥 정당 이름하고 번호하고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당의 로고도 같이 그려져 있고 정당에서 출마한 사람의 얼굴도 같이 있고 A3 용지든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별도의 그 발달 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지를 만들어서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투표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입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이들을 향한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도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분들한테 스스로 묻고 선택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권리를 알려주면서 장애 당사자들도 자기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우리는 단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뭔가에 대해서 좋고 싫은 거에 대해서도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은 모른다라고 판단하는 건 저는 다분히 비장애 중심주의적인 상황인 거지.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이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2년 선거지원법을 통과시켜 투표소 접근성과 보조인 제공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 같은 데서 가서 보면 사전 어떤 안내라던가 그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터치 스크린이라던가 버튼이라던가 이런 형식으로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연습할 수 있거나 이제 안내 자료를 또 설명을 받을 수가 있죠.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장애인 참정권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를 그 대전에 있는 모든 투표소 중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는 1층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로 투표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22살 이시윤 씨는 지난 선거에서 생애 처음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윤 씨는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우고 또 불안해고 또 엄마 없으면 못 가고 또 엄마가 있으면 할 건데. 누가 있을까? 부모나 활동 보조인 없이 낯선 투표장을 갈 수 없었던 시윤 씨를 보며 어머니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시윤이는 우선은 글을 알지 못해요.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투표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험이라는 게 이 아이한테 엄청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첫 경험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속상해했고. 올해 있을 두 번의 선거를 대비해 열심히 공부하는 두 사람. 어머니는 성인이 된 시윤 씨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기본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뒤돌아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또한 시윤이의 선택이겠지만 저희는 응원을 많이 뒤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을 동행하지 못해 투표 현장에서 돌아서야 했고 부족한 정보 제공과 가기 힘든 투표소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
선거라는 권리에도 장애가 있을까요? 이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사람은 국민이다. 즉 장애인도 국민 자격이 있다. 투표할 자격이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20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활동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보조 지침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이란 문구를 삭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활동보조인과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은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항목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허용을 해왔던 거죠. 예. 하지만 갑자기 선거법을 이유로 지난 선거부터는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선거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선관위는 신체적 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은 비밀 선거에 어긋나는 일이다. 장애인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을 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필요하면 법 개정을 먼저 제안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올해 두 번의 큰 선거가 있습니다. 네. 과연 선관위가 이번엔 어떤 지침을 내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1월 말에 올해 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지침이 배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적 그리고 자폐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투표 현장에서 홀로 기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이면 보조인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제작진 측에 알려왔습니다. 올해도 많은 장애인들은 소중한 한 표를 위해 큰 용기 내며 어려운 걸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은 그 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지요. 이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더 이상 장애로 인한 좌절을 겪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ND 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0년) 대전의 한 중견기업의 기술관리직으로 일하던 청년이 입사 2년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힘겨운 여정을 전지적 현장 시점에서 동행했습니다. 바쁜 출근길. 중년의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 아들이 첫 직장인데 아버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뼈를 묻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그놈이 말 그대로 2년 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네가 나를 보내야지. 어떻게 내가 너를 보낼 수 있니? 31살 짧은 생을 살다가 아들.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대전 유성경찰서라 그래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서승우가 죽었습니다 하길래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서승우 씨는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9년 12월 대전의 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2년 차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버지는 황망함 속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를 조용히 치르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에서 신경을 써주는 걸로 생각하고 고맙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보자가 장례를 치르고 내려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저도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게 있었던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실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 하는데 그 대상이 숨어있어요. 그거를 한 2달 정도 지속이 됐고요. 제일 멘탈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오래 버텼어요.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도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단서를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돼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팀원들 다 연락이 되고 해서 자초지종을 알게 됐죠. 닥달하고 해서 실적을 내게끔 하는 분위기니까 막 혼내고 뭐라 하고 이렇게 막 사람을 쪼으면 이게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보듬어 주고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그만두면서 승우한테도 나한테 가서 여기 아니면 일할 게 없냐 그렇게 했었는데 승우가 자기는 조금 더 해보겠다. 승우 씨가 입사한 지 6개월. 승우 씨의 직속 상사가 스트레스로 인한 졸도 후 퇴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승우 씨는 상사가 했던 업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힘들어했다는 동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예, 아들이 남긴 업무 노트입니다. 안에 내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빽빽하게 이렇게 찼어요. 그런데 4월 달 넘어가니까 조금 이상한 게 많이 발견이 돼요. 4월 1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임원이 승우 업무를 배제시켜라 라고 했고 3주에서 2주가량 업무를 안 줬어요. 회사와의 마찰로 인해 승우 씨가 가슴 통증까지 느끼며 괴로워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당시 승우 씨의 심경은 휴대폰 속 메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업무 수첩에도 불안한 심정을 드러낸 승우 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임원에게 욕먹고 불안하고 눈물 나고 나는 수호가 정신병원에 간지 진짜 몰랐습니다. 가고 나서 급여 기록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뒤집어지죠. 속이 아프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1차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고 2차 심사를 앞둔 상황. 아버지는 산재 입증을 유족이 해야만 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전부 다 제 손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왜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되느냐.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 세상을 뜬 아들의 목소리를 전화로 듣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승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한 기록입니다. 아버지는 이 대화 내용에 주목합니다. 혹시 얘기 뭐 들었나는 모르겠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승우 너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 일단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맥락이 없어요. 무슨 일이지 이 이야기.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뭐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했다는 제 마지막으로 문을 줬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직을 바꾼다는 부분에서 보직이 아니에요, 아버님. 관리자잖아요. 관리자에서 시급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장 동료는 사측의 보직 변경 통보가 승우 씨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었다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이제 76조 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이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의 경력이나 과거 하던 일에 비해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업무로 배치한 것이죠. 인사권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아주 매우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산재 심사를 앞두고 승우 씨의 회사 관계자와 만난 아버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재발 방지의 노력.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제일 현명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요구 조건을 이야기를 해라. 바라는 사항이 뭐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얼핏 잘못 들으면 얼마면 되겠니 소리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두 번 죽는 거예요. 승우 씨의 회사 관계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승우 씨 사건 쪽 사측 입장이 좀 궁금해서 취재 나왔거든요. 이 사안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월화 중에 저희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까지 연락이 없었고 제작진이 재차 연락했으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2차 심사는 끝났지만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제 산재 인정에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판에 수십 개는 나가봤는데 최소한 회사가 나온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저번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나온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처음 봤으니까요, 일단. 지금 이 질판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영주나 경영자나 각성을 해서 귀찮아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게 된다 그러면 제 소임은 다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도록까지 저는 갈 겁니다. 서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이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유족 측이 자살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 입증 책임의 부담을 느끼는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한 건수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시작하면 먼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망자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줘야 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기본 업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 서승우 씨와 유사한 사례가 작년 9월 대전에서도 있었지요. 대전시청의 구급공무원이었던 고 이우석 주무관도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방송 후 3개월, 유족 측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뭐 평생 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아직 일도 해결이 안 됐고. 아들이 떠난 지 어느덧 5개월. 어머니는 아직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이었던 고 이우석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의 한계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 오신 허태전 대전시장님은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해 감사위원회에 감사 재개와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태전 대전시장님이 장례식장에 와서 어머니는 또다시 대전시청 앞에 섰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재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무원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시나 그쪽에서 연락받은 건 일치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지금 넘었네.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만 있기에 답답했던 유족들은 대전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한 감사 내용 열람할 수 있게 자료 좀 달라고 한 정보 공개 요청한 내용입니다. 한 달간 감사위원회가 조사하고 경찰에 넘긴 내용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수사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답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유족들은 수사 중이기에 공개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사건의 정보에 접근이 막혀 있어 답답하다는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도 병행하기를 바라는 유족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추가해 줄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았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직장 갑질 가해자의 징계를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부분도 피해자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전시는 최근 MZ세대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조직문화 개선안과 함께 외부인들로 구성된 조직문화 혁신단을 꾸려 조직문화의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대전시의 대책,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MZ세대의 위주의 가재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세대 차이, 즉 세대 갈등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공무원 조직의 자체의 문제지 어떤 세대와 세대 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뭐 기사 많이 나와서 알겠지만 뭐 새내기들하고는 도시락 먹고 뭐 세대로 잘라가지고 자꾸 미팅을 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고 이유석 씨 사건 이후 대전시장은 신입 공무원들과의 도시락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는 항상 뭐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조직 문화 혁신 많이 외쳐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외쳐왔는데 지방 정부 이제 특성상 사람도 많이 바뀌고 또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의 결과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전시의 조직문화 개선책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도시락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님이나 아니면 뭐 간부들께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들 또 조직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혁신단이 상설기구인 건가요? 이게 상설화되는 지금 위원회는 아니지만 올해 내에 그런 심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조직문화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차. 우리 주변에선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에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특성상 피해자가 입증하기도 어렵고 따돌림이나 이런 방식이라는 것은 또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 거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근거를 갖추고 체계적인 장치 마련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미 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죠. 그렇다고 뭐 저희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어요. 고 서승우 씨와는 달리 고 이우석 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에게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대통령령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괴롭힘 금지법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8년 공공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며 민간 분야까지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갑질 근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9개에 그쳤습니다. 대전시 역시 관련 조례도 규칙도 매뉴얼도 만들지 않고 있다가 이우석 씨가 사망한 직후에야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유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떠나간 자식은 돌아올 수 없지만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일 수 있음을 자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디 이들의 호소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음식 배달시킬 때마다 딸려오는 이 아이스팩, 아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냥 버리자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 쌓아둘 때가 많이 있죠. 시민문법 불청객이 어느새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아이스팩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신선식품과 함께 딸려오는 이런 아이스팩. 이 아이스팩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사용량도 함께 늘어난 아이스팩. 그래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아이스팩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걸 막기 위해 수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이거 좀 수거한다 그래가지고 하러 왔거든요. 근데 아이스팩 교환하러 오셨거든요. 이게 집에서 쓰던 건데 10개 갖고 왔거든요. 그럼 예. 그럼 뭐 쓰레기 종량제부터 주신다고. 예. 10리터로 교환해드립니다. 10개에 10리터 하나? 네네네. 이렇게 가지고 온 건 어디다가 놓으면 돼요? 이 아이스팩은요, 저희 행정복지센터 앞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 여기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네요? 네, 여기다가 네. 일단 저희가 다 모아놓고요. 이 아이스팩이 요즘에는 물로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부가 물로 찬 거든요. 가위로 자르셔서 물을 버리시고 비닐봉지는 재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거는 재령 아이스팩이라고 해서 이 환경 오염이 되는 거를 만 받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팩 혹시 여기 수거가 지금 되나요? 저희요? 네. 아이스팩 수거 받으세요? 안 받아요? 서구는 아이스팩 수거를 안 하시나요? 아이스팩 수거 고향 안 하고 저희 동은 받는 데가 없는데. 저희 알아보니까요. 네네. 물류센터 큰 데가 없어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네. 별도로 아직 받고 있는 데는 없다고 하는데. 아, 서구에는요? 네. 이렇게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수거 정책 때문에 많은 아이스팩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다 녹은 젤형 아이스팩입니다. 이 안에 내용물 어떻게 생겼을까요? 안에 내용물이 투명하고요. 알갱이 같은 게 있는 것도 같고 잘 뭉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내용물은요, 어떤 성분의 물질일까요? 그 아이스팩에 들어가는 그 고흡수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다가 이제 물을 넣었을 때 얼마나 잘 팽창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물 양이 알갱이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많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한 것처럼 한 1g 정도 양의 수지가
지금 물을 넣은 만큼 팽창을 해서 이 정도 양이 나왔는데 여기에 물을 더 넣으면은 더 많이 이렇게 좀 충분히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00배까지 팽창할 수 있는 수지이기 때문에 아이스팩 내장자인 고흡수성 수지는 이처럼 팽창력이 높아서 그냥 버려질 경우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이제 그 석유 화학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 고분자들의 일종으로서 수천 배의 물을 이렇게 좀 함량할 수 있는 그런 망상 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을 만나면 팽창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냄새를 이렇게 또 흡습할 수 있는 또 성질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도 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많이 흡수를 할 수 있어서 뭐 냉장제라든가 또 다양한 토양 보습제 이런 쪽으로도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고흡수성 폴리머는 기저귀나 방향제,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이나 모기 기피제 등 여러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고흡수성 폴리머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인체 내부로 좀 들어가게 되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런 수분들을 이렇게 흡습하고 팽창함으로써 이제 소화 기능 쪽에서 이제 좀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질식사도 가능한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한 물질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인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토지나 아니면 해양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동식물들이 그런 위험들이 좀 있다는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내용물을 하수구에 그냥 버리면 하수 설비가 망가질 수 있고 또 해양 생물이 이를 먹으면 먹이 사슬을 거쳐 인간이 섭취할 수도 있어서 그냥 버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편리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아이스팩. 그래서 사용 이후 처리 대책이 절실한데요. 이렇게 모인 아이스팩은 세척과 건조 작업을 거친 뒤 아이스팩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요청했던 각 수요처에 무상으로 전달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재사용 아이스팩을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보다 배달을 선호하는 고객이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냉동식품과 레토르트 제품 제작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이스팩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비용적인 절감도 있고 그리고 환경 문제로서도 재활용한다는 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아이스팩 수거 사업,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이번 명절처럼 택배나 그런 주문 음식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 관공서에서도 처치가 곤란할 경우가 많아요. 시에서 일괄로 이제 각 구별로 6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최대한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600만 원 하면 좀 너무 적은 금액 아닐까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도 자치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도 있어요. 해서 각 구에 2곳씩 좀 선정을 해서 자원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자두마켓이라는 이름의 그 마켓을 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팩이라든지 쇼핑백을 좀 기부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아이스팩 3개에 이제 대나무 칫솔 하나를 좀 드리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걸로? 네네 교환 형식으로 해서 조금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많이 좀 으쌰으쌰.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아이스팩. 그러나 그 편리함이 인간과 환경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고흡수성 폴리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다 쓴 아이스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각도 어렵고 매립하더라도 뭐 자연 분해하는데 무려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흡수성 폴리머 아이스팩 제조 단가가 약 175원 정도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고흡수성 폴리머를 이용한 아이스팩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하지만 자칫 사람이나 동물이 이걸 먹으면 몸 안에서 계속 팽창할 수가 있어서 장폐색이나 질식사 등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거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하지만 대전시만 해도 중구와 동구, 대덕구는 수거 후에 재사용을 하지만 서구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예. 그 제각각인 수거 방식과 형태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무엇보다 자원 순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운영,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그림은 오늘 만난 22살의 발달장애인 이종호 씨가 직접 그린 이상적인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종호 씨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기대와 희망을 품었을까요? 또 그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은 어떤 심정으로 거리에 나섰을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코 일부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시사인 대선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